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청년의사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오늘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엄중식 교수님하고 좀 심각한 얘기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10만 명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 예상했던 거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빨리 10만 명 돌파한 겁니까? 저희 처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의 그 유행 예측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본격적인 그런 대량 환자 발생이 3월 초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절정이 아마 4월 달 어느 지점쯤 진행이 되고 5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7월쯤 마무리되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한 2주, 짧게는 2주, 그다음 길게는 한 4주 정도 빨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도 지금 정점을 3월 초중순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정으로 가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로 그 피크가 아주 높아지면서 똑같은 기간이라도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거는 중환자들도 똑같은 그런 비율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기간이라도 중환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실제 치명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이런 큰 대량 유행을 경험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들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재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시점에서는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응급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확진자를 어디서 어떻게 진료할지에 대한 대응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몇 명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정점이 언제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확진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PCR 검사로 확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PCR 검사 역량이 제한이 돼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이 환자들의 일부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는 이 PCR 검사에서 확인된 환자들은 실제 감염자들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크가 어느 정도 됐을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이제 확실히 줄어드는 양상 그리고 중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정점이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PCR 숫자만으로 PCR에서 확인된 그 환자 숫자만으로 정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예측 모델에 의하면 최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예측으로는 최대한 36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가 돼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6만 명이요? 이 추세가 꺾이긴 꺾일까요? 혹시 언제쯤 꺾일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이면 확실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점을 3월 중하순 정도로 본다면은 4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서 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중환자는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망자도 오히려 그 시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 미국의 교수님 한 분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이 피크를 아주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금방.
근데 유일하게 메인주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꾸준히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절대 내려오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추세를 특이하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메인주가 우리나라처럼 되게 시민의식이 높고 마스크도 잘 쓰고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분석을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식이면은 우리나라도 피크가 올라갈 때처럼 빨리 다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고원 형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굉장히 높이 올라간 다음에 꾸준히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던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 착용률이 상당히 높고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비교적 이제 대응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역을 갑자기 확 풀지 않는 이상은 이 아주 그 폭발적인 그런 영어로 표현하면 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피크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확진자의 그 대량 환자 발생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들면 그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피크보다는 파미르고원 같은 아주 긴 그 확진자의 대량 환자 발생이 길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 유사한 인구 구조의 다른 나라들의 양상을 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답답한데요. 근데 아무리 오미크론이 이제 델타 변이보다 전파가 빠르다 해도 전파력이 대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확산이 빨리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알고 있는 그 미생물 중에 가장 전파력이 높은 병원체는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홍역은 재생산 지수가 최소 12에서 13 정도로 잡고 최대 20까지 잡거든요. 이건 뭐냐면 홍역 환자 한 명이 1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고 이게 이제 공기 전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의 어떤 제한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데 오미크론의 이 재생산 지수가 최대 한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역 바로 다음 정도인 거죠. 그리고 거의 공기 전파 양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전파력이 낮은 중증화 비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환자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사망자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역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정말 놀라운 전파력이고요. 홍역 다음은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 2등은? 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행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전파력이 높은 병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든지 수두 뭐 이런 것들이 아폴로 병 이런 거 되게 잘 없는 병이에요. 네네,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병들이죠. 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더 위험한 겁니까? 에베레스트 형태랑 고원 스타일이랑. 이제 사실은 그 유행을 경험하는 지역이나 또는 국가의 이 사회적인 대응 시스템, 방역 시스템과 의료 대응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료 대응 체계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사망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커질 때마다 가져갔던 전략이 물리적인 그런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유행의 그 진폭을 낮고 길게 가는 형태로 계속 조절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싶은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실제로 그렇게 낮고 오래가는 그런 형태의 유행으로 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홍역은 평생 한 번만 걸리면 되는데 코로나는 지금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유행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원인이 신속항원 검사로 인해서 감염돼 있는 확진자들을 자꾸 놓쳐서 그 유행 규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를 다시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PCR 검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엄중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PCR 역량을 확충하려면 사실 이런 대량 환자 발생 이전 단계에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유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PCR 역량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PCR이라는 방법도 결국엔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CR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량 검체 처리가 가능한 장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도입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까지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풀링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쉽게 늘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속항원 검사를 이 방법이 좋아서 도입을 한 건 아니고 이 PCR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사실 더 문제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 자체를 도입한 것보다는 이 키트를 도입을 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의 해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양성, 위음성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양성 결과를 가진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양성 결과일 때 의미를 두고 이제 PCR을 통해서 확진을 받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성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직 좀 정부에서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침대로라면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이 진단이나 치료와 관련된 과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면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중단을 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하고 그리고 3, 4일 좀 쉴 수 있으면 쉬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증상이 지속이 될 때는 연속 검사,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거나 아니면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찾아서 PCR 검사로 이어서 검사를 진행할지를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PCR 검사 음성이면 이 코로나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통상적인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확산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주의를 좀 더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 접촉자가 됐어요.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자라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신속항원 검사를 했죠. 근데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몸은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또 해봤는데 또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자비로 하지 않는 이상은 PCR 검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런 분들이 그냥 종합감기약이나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좀 먹는 건 어떻습니까? 증상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코로나냐 아니냐에 따라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고위험군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생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쉽게 호전이 되지 않고 또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 호흡기 안심 클리닉의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급적 검사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 코로나인데 약 먹고 증상이 좀 이렇게 매스킹 돼가지고 숨겨져서 진단이 확진이 늦어지는 건 오히려 나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폐렴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48시간에서 72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증상이 충분히 좋아지고 전신 상태가 좋아진다면은 뭐 설사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을 중단했을 때 열감이나 오한이 있고 뭐 콧물, 인후통, 기침 뭐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PCR 검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 3일 정도 괜찮으면은 일단 조금은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것 같다는 의미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격리하는 인원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혹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락다운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엄중식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도 락다운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정부가 뚜렷하게 좀 밝혀야 됩니다. 지금 방역 완화와 관련된 그런 그 논의가 뭐 오늘 일부 방역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행 양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걱정들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서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기 직전 또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미리 해놓고 국민에게 설명을 해둬야 됩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실제로 뭐 15만, 20만 이런 식으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거리두기와 같은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환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방역 완화 과정에서 환자들의 그 폭발적인 그런 발생 그리고 유행이 빨리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락다운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락다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락다운의 시점 그리고 기준, 그러니까 시행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국민들도 어떤 그 마음의 준비 또는 여러 가지 일상의 준비들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좀 그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락다운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락다운이다 하면은 일단 회사나 학교에 안 가는 외출을 거의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그 정도까지 지시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수용 가능할까요? 이게 한 1년 전이나 뭐 2년 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쳐왔단 말이죠. 지금 엄 교수님 말씀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락다운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인데. 네. 원래 평소에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전망을 많이 말씀해 오신 분이긴 합니다만 락다운도 생길 수 있다라고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약간 등골이 오싹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 자체가 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정부와 전문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보면 특히 이제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사실 그 이전에 델타 변이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 사회적인 공백 그리고 의료 체계의 공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도 BCP라고 해서 업무 연속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병원을 비롯해서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조직들에게 작성을 하고 수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락다운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락다운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수런님이 대선 앞두고 있어서 절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정권이 바뀌면 정권 초니까 또 절대 안 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정권 바뀌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에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댓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짜렐라님은 락다운 비상식량까지 챙겨놔야 하나 무섭네요 이런 댓글 주셨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락다운을 해도 그 먹을 거 사러 나가는 거는 허용을 했기 때문에 비상식량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떤 상황이 돼야 락다운까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걸까요? 뭐 확진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위중증 환자 기준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 발생하고 사망자 발생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증화 비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은 거지 실제로 그 내재적인 그 중증도를 보면은 이 분석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적어도 우한에서 유행했던 그런 최초의 바이러스 정도의 중증도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처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아직 우리가 비교적 유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정점 또 그 정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 입원 환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때보다 더 많고 그리고 사망자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충분히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락다운 되면 배달도 못 합니까? 쿠팡, 쓱배송 이런 거 다 중단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외국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없는 게 쿠팡 무슨 쓱배송, 마켓컬리 이런 게 우리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진행하면서 초창기 이탈리아가 락다운했던 상황을 현지 연결해서 들어봤었잖아요. 그때는 슈퍼에서 배달을 해다 줬다고 합니다. 문 앞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님들이 확진이 되지 않는 이상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네. 락다운 어떤 분이 네. 락다운 됐는데 답답해서 집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배달 알바를 하면 되겠다는 네, 웃픈 댓글 주셨고요. 네. 포도맛 젤리님도 쿠팡이나 마켓컬리 주식을 사야 하나 이런 고민 댓글도 주셨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언젠가는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계절 독감처럼 매년 이렇게 돌아온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매년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치명률이 독감 네. 수준으로 낮아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절 독감처럼 관리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거리두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고 또 실제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상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를 했을 때 전파력이 거의 10분의 1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쉽게 처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흔히 말하는 그 타미플루라는 그런 제형의 경구항 바이러스제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또 효과가 길게 가는 그런 인플루엔자 백신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같이 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아진다라는 점을 가지고 독감처럼 관리하자.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하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정말 인플루엔자처럼 0.1%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쳤을 때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파력이 거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가 뭐 우리나라의 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한 3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된다고 치면 300만 명이 감염이 되는 거고, 그 30만 명의 0.1%인 3천 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을 하는데 300만 명이 사망을 하면 그 한 계절 동안에 3만 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 평균적으로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좀 표현을 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현재 상황으로는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네요.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독감처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독감처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한적으로 수입되는 항바이러스제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네. 독감처럼 관리하는 날이 뭐 6개월, 1년 후쯤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기대는 접어야 한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치명률이 더 낮아지고 치료제도 더 많이 내려오고 뭐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는 못 벗는다. 네.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든 코로나 변이를 맞는 슈퍼 백신을 미국에서 연구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변이를 예방한다는 게? 백신의 그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매해 그 예측되는 유행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역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서 백신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 않게 일정한 그런 변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 변이 바이러스마다 백신을 생산해서 접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변이 내에서는 동일한 백신으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백신이 나와야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방접종 뭐 2번 맞고 나서 돌파 감염 이게 뭐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다. 돌파 감염되면은 자연 부스터샷을 맞은 거니까 슈퍼 항체 이런 게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앓으면은 그 다음에 안 걸리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2번째, 3번째 확진되는 사례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왜 걸리는 겁니까? 이제 재감염 사례가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면서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변이가 심하게 나올수록 우리 면역 체계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전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이의 그 위험성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분이 10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돼서 다시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 이전에 이제 감염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참 이 코로나19의 대응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되면 1차에 감염됐을 때보다 증상은 좀 완화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직 사례가 이렇게 뭐 분석할 정도로 자료가 모이진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번 감염됐던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다 하고 나서 감염된 분들이 가볍게 앓는 것처럼 한번 감염됐던 분들이 다 재감염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증상을 앓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우리한테 약간 희망을 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사진을 하나 준비했다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저게 지금 검사를 받으려고 줄 서 계신 분인데요. 보이시나요? 방독면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 방독면 저렇게 쓰면 바이러스 감이 막는 효과가 있나요? 안 쓴 것보다 낫겠지만, 저 방독면의 그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게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네. 개인 간의 간격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저렇게 방독면을 썼을 때 그 예방 효과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방독면까지 쓰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3, 4월 달은 우리가 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의 예상이 틀려서 좀 쉽고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유행 경험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그런 강력한 전파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대응 방법,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끝까지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때까지 좀 집중하고 또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독면을 저분은 도대체 어디서 구입하셔가지고 저거를 쓰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불안감이 너무 커서 저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 모실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쩌지 막 방독면까지 사서 쓰게 되는 이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중식 교수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미크론 코로나 이거 물러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중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서 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깊은 우울이 우리 사회를 잠식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간 저희 코로나 핑크라는 코너도 만들어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네,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일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찾아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겨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근데 코로나 핑크 안 하려고요. 왜요? 네. 코로나 핑크 이게 짧은 코너 하지 말고요. 남은 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전체를 다 코로나 핑크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정신과 전문의이고 작가이고 팟캐스트 진행자인 김지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 요즘은 유튜브로 하고 계시죠?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작가, 팟캐스트 진행자,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신데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게 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사실 돈 제일 잘 벌리는 게 메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제일 재밌고 편하긴 한데 네. 돈이 안 되니까 이것만 아.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네. 열심히 진료실을 또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팟캐스트라는 게 매력적인 플랫폼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제적인 이득은 좀 네. 적죠. 네. 자, 김지용 쌤 오니까 확실히 좀 유명한 분 나오시니까 댓글이 갑자기 막 늘고 있는데 뭐 그냥 김지용 원장님, 지용 쌤 뭐 쭈루룩 그게 실렸고요. 실버 버튼 축하드린다고. 실버 버튼 축하드린다는 댓글도 달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오 지금. 실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유퀴즈 나오신 분, 맞습니다. 네,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오셨던 그분이시기도 하죠. 네, 어느덧 그게 재작년이더라고요. 아. 네, 저는 영원히 어제처럼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유퀴즈 언더블럭에는 무슨 이유로 나왔던 겁니까? 그 작가님께서 좀 네. 연락이 오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게 현실인가 좀 잘 믿기지 않았는데 일단 뭐 불러주시니까 나갔고요. 네. 네, 컨셉이 뭐였어요? 그 방송분은? 역시 코로나 우울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분들 계속 느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유퀴즈를 굉장히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김지원 선생님이 나온 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자들 저희랑 라이벌이어서 경쟁 프로라서 패스했던 것 같아요. 안 봤던 것 같아요. 채널 돌리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같은 회차에 네. 이제 공유 씨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아마 공유 씨는 봤는데? 네, 다들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공유 씨도 그럼 얼굴 봤습니까? 예, 봤죠. 보셨어요? 네. 그 유재석 씨 실물 영접한 거하고 공유 씨를 실제로 본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았습니까? 제가 남자인데 뭐 어느 게 더 좋냐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는데 유재석 님을 뵌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유퀴즈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환자 수가 늘어난 과 중에 하나가 정신과라고요.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과를 찾으신 환자분들은 뭐를 제일 힘들어했을까 뭐 짐작은 됩니다만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격히 늘어난 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급격히 늘어난 과가 정신과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과일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하나를 꼽자면은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단절인 것 같아요. 단절이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네,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짜 꽤 역할이 컸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해질 것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 할 짓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특히 자가격리 되면은 특히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가격리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 일찍 헤어지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나마 약간씩 연결돼 있던 고리들이 많이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이 저절로 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네. 예, 연결이 있어야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거리두기가 마음이 편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절 때문에 좀 우울함을 느끼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쵸. 사실은 이제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 혹은 또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사회적 관계들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면 재활의 의미처럼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만나야 되고 예전에는 나갈 곳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이제 동호회 같은 곳들도 모임이 한창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들도 있었고 뭐 종교 모임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네. 예.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 활성된 것 같은데 그 뇌부자들 구독자 애칭이 혹시 리치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지금 브레인 리치여가지고 브레인 리치요? 뇌부자들. 브레인 아, 리치. 네.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에 리치님들께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끈끈하네요. 구독자분들하고. 네, 그 부럽습니다. 리치 분들 몇 분이 나는 공유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김지영 나온 것만 봤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시네요. 저희는 반성해야 네. 됩니다. 아, 나는 네. 의사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샤이하신가? 아, 네. 포도맛 젤리님이 뇌부자들하고 나에서 콜라보 해달라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뇌부자들보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네. 이분은 이제 리치가 아닌 거지. 그렇군요. 네. 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명도 그래요? 아니고. 네. 이거 검색을 하면 그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거 코로나 블루 진단명은 아닌 거죠, 확실히. 네,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게 이제 우울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좀 원래 널리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도 산후 우울증이 있고 그 전 단계인 산후 우울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하거든요. 네. 포스트파tum 디프레션과 블루의 차이가 있는데 산후 우울감은 한 50에서 75%가 겪는다고 해요. 근데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는 한 10에서 15%인 거죠. 코로나 블루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네. 이 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내가 우울한지 몰라. 그렇게 지내다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발전하는 경우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내가 우울한 줄 알고 나 우울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닐 줄 알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짜증이나 화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신체가 아픈 걸로 감정을 잘 인식 못하고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해되지 않는 신체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코로나 우울증도 똑같죠. 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 문서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럼 해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울적하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기분 나쁘다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아니, 저도 그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은 우울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근데 사실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감염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통제 자유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경기를 봐도 외국 관중석은 꽉 차 있고 마스크 벗고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리는 정말 잘해왔지만 그 대신에 그 엄격한 관리 속에서 부작용처럼 우리가 떠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실제로 그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킴 이름님께서 저는 그래요. 좀 둔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정말 심해졌을 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제이 나니쌤도 그런 거군요. 그리고 구구가가님이 맞아요. 저도 둔해서 스트레스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저희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는 거 네, 어떨까요? 보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코로나 이후에 늘고 있다라는 통계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입니다. 네. 이게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추이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분노 조절 범죄도 늘고 있고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이런 그래프네요.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좀 늘었어요? 네, 저 그래봤자 624명인데 사실 제가 몇 명을 받겠습니까? 네, 근데 네. 모든 정신질환이 아마 통계적으로 다 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우리 뇌가 과부하를 받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기존에 우리가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좀 나와서 많이 풀었어요, 사실. 운동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도 네. 하고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게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그냥 필수제처럼 들어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꽤 크게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들은 계속 쌓이는데 풀릴 곳은 없고 그러니까 갈 곳 잃은 분노가 이렇게 터져나가는 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까지 생겼나 봐요. 네. 네. 그 해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보다 불안 장애가 크게 늘었다. 이런 통계는 제가 본 적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불안하다. 아까 이제 그 방독면 사진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죠. 그렇죠. 네, 우울과 불안은 뭐 그냥 양날의 검이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가지고 그냥 우울과 불안은 기본적으로 뇌도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둘 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질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그래서 치료제도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뇌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마 쪽에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고 대신에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원초적인 부위인 변연계라는 곳의 활성은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만성적이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되게 더 심해지는 법인데 정말 지금 너무 만성적이잖아요. 네, 예, 우리 그렇죠. 뇌가 지쳐갈 때도 됐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랑 화병이랑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어느 분이 주셨는데 이건 조금 다르죠. 네, 다르죠. 일단 저 정신질환 병명 목록 쭉 보면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아, 따로따로 있어요? 네. 화병이 실제로 있죠. 네. 네. 화병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혜성 기자? 아, 나이사 몇 년 차인데 알죠? 아, 네. 화병은 화병입니다, 영어로도. 네. 그렇죠. 여기 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포도맛 젤리님이신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도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 달아줬어요. 마동석 같은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하던데. 네. 네, 마동석 씨에게도 대들어야지 저희는 진단을 내립니다. 네. 확실하네요. 확실하게, 네. 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덤벼야 분노 네, 조절 장애다.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조금 갑질을 하거나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좀 뭐랄까 미성숙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죠. 네. 그걸 이제 되게 잘 포장하면 삶의 지혜, 네, 뭐 생존 요령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치사하지 않나요? 그런 거죠. 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별로죠. 네. 그 리치라 그랬나요? 그 뇌부자들 네. 팬들이 되게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은 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진행자 2명은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어가지고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지용 쌤만 앞에 허전해서 우리가 남기는 이 댓글들을 다 못 보실 것 같다.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사랑받고 계시네요.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좋겠어요. 네.
아, 네, 되게 뿌듯하네요. 그, 남의 집 와서 자랑하는 꼴이다 이게. 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리치께서 네. 이거 저 다시 보기에서도 실시간 댓글도 아마 보일 것이다. 네. 걱정 네. 마라. 그랬더니 맞아요. 또 다른 분이 우리 지용쌤 바빠서 다시 보기 못 본다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네. 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명한 분인 것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네. 저희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죠. 네. 네. 뭐 저희 MC들이야 이제 제작진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막 네. 실시간으로 감독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서 노트북에 있는 거니까요. 뭐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는 또 백신이 있어요. 음. 그리고 마스크라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울적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일들은 혹시 좀 마스크처럼 좀 백신처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뭐 심리 방역 이런 비법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네. 그 심리 방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곳에서 아마 홍보를 해왔을 텐데요. 이 사람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잘 맞는 심리 방역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아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느낌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기도 한데요. 혼자 그냥 집에서 뭐 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섞인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도 우울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뇌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시는 게 라디오나 TV 같은 걸 집에서 안 보더라도 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 많죠. 네, 그게 뇌에 필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뭐 나이사나 아니면 뇌부자들 같은 유튜브 채널 솔직히 네. 그냥 많이 보셔도 되고요. 라디오 그냥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요. 특히 소통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외출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외출하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잘 살펴보면은 사람 없는 시간대와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럴 때 네네. 나가서 마스크 쓰고 햇볕도 쬐면서 밖에 좀 걸으시고, 아니면은 뭐 낮에 못 나갔다 이러면 밤에 친구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 들어오면 이거 방역수칙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코로나 시국에라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저희 앞전 시간에 했던 거긴 하지만 코로나 신조어를 김지용 선생님한테 한번 퀴즈로 내보고 싶은데요. 혹시 산스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산스장이요? 네, 산스장. 아, 또 전혀 모르겠네요. 모르는 걸로. 드리자면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약간 있습니다만 몇 초 그 드릴까요? 집에 가시는 길에 다시 보기 하시면 우리 앞부분에서 아, 이렇게 대답을 안 듣는 걸로 하는 거군요. 네. 아, 모르겠는데. 네. 너무 궁금해하실까봐 알려드리면 그 산에 올라가서 헬스하는 헬스장과 산, 아. 등산 합친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김지영 선생님 그 팬들이 하도 이제 막 응원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니 저희 나이사 팬께서 아, 진짜요? 나이사 찐 팬이에요 이러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못 그랬더니 봤어요. 또 다른 김지영 쌤의 팬께서 나이사는 뭐 하는 채널이에요? 경쟁입니까 지금? 배틀? 네. 아, 그랬더니 우리 네. 저 나이사 팬께서 답도 달아주셨어요. 네. 의사 쌤들이 나와서 각종 네. 의학 지식을 재밌게 알려주시는 의학 방송입니다라고. 네. 네, 저도 전에 나이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저희 콜라보 하자고 얘기만 했었는데 네. 한번 해야겠네요.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 그 리치들이 하도 댓글을 열심히 다니까 우리 제작진이 카메라 감독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MC는 얼굴 잡지 말고 쭉 김지영만 잡으라고 지금. 저희가 그냥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네. 뭐 우리는 그냥 저희는 라디오로 하죠, 괜찮아요. 뭐 그냥. 네. 뭐 저희도 오디오로 나가는 게 참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안 네. 잡히면 뭐 좋죠, 뭐. 아, 네. 그럼 지금부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 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왜 쓰리샷을 잡으시는지 그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코로나 음. 걸리면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 뭐 난 안 걸려. 혹시나 걸려도 뭐 나으면 되지. 낫지 뭐 이렇게 하는 무심파가 있는데요. 예민파와 무심파 요런 분들은 왜 이렇게 좀 대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뭐 성향의 차이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뇌의 불안 시스템이 각자 다 다른 거죠. 우리가 각자 혈압도 다르고 맥박도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그 다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불안 정도도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변연계의 활성도와 전전두엽의 활성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걱정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저희 뇌부자들 내에 다른 멤버는 이제 불안이 좀 높은 친구도 있고요. 저희 안에서도 갈려요. 근데 정신과는 이게 커먼 센스를 보는 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를 넘어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심해 보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는 둘 다 뭔가 이제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불안하는 경우는 좀 불안 장애가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그래서 그것 자체로 혹시나 좀 치료 대상일 수도 있고요. 불안이 높다 보면은 강박성 성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해지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불안이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불안이 높은 사람이 회피성 성격으로 가기도 해요. 그냥 불안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나는 괜찮아, 난 신경 안 써라고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형이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난히 불안을 크게 느끼는 분들,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걸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감염시켜서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네. 혹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나치게 이런 불안이 많다. 그래서 남들이 너는 원래 걱정을 사서 한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다양한 거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지금으로 땡겨와서 현재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몸에 긴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온갖 곳에 근육통이 있고 뭐 두통도 있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 같은 것들까지 동반된다. 이러면은 정말로 불안장애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조금 더 생각이 많은 편이다라는 분들은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네. 걱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냐, 그냥 걱정 좀 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때마다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알아채고 끊어주고 알아채고 또 끊어주고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때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언제 정신과를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대답은 본인이 불편할 때, 힘들 때 아닙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업활동 등에 문제가 생길 때. 네, 이거 2개의 기준. 네, 근데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뒤집어 말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 가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거꾸로 나는 별로 안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막 회사에서 계속 혼나고 심지어 잘리고 네. 가족들한테도 계속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은 꼭 가볼 수도 있다. 이런 건데 후자는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본인은 안 힘드니까? 네, 잘 안 오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잘 안 오시는데, 근데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뭔가 자존심하고 결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내려놔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막 끝까지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내고 너 나 지금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큰 소리 내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과 가는 거를 싫어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정신과에 관련된 편견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정신과와 관련된 가장 흔한 편견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사실 여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보험 들 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는 임산부 보험을 못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에 수많은 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마다 약관이 다 달라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페널티가 없고요. 그리고 간혹 페널티가 있는 것들도 보통 처음에 작성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6개월 이내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 그쪽에서 우리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6개월 이내가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치료받는데 그 어떤 지장도 없습니다. 불이익 받으시는 거 그 어떤 것도 없고요. 네네. 근데 요 임산부 보험 들 때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산모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 보험 들 때 태아 보험이나 유아 보험 들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뭐 그 유산 방지제 같은 거를 뭐 처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해서 그런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험 가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6개월이라는 게 네.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가서 네네. 2주일치 약을 먹었어요. 그럼 그 약 먹은 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같은데. 그 마지막 진료일 기준 아닐까요? 아마도 그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보험사의 기준이지 않을까요? 네, 설계사분께 그냥 음. 각각 다 네. 확인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고 요즘은 보험을 적용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잠깐 뇌부자들 광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거 하지 말고 뇌부자들이 네, 질투하고 계시단 네, 말이에요. 뇌부자들 멤버들이 다른 어떤 보험 회사하고 같이 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있어요. 아. 정신과 진료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네네. 것도 있고 지금 베타 서비스 중에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 아니고 이제 뭐 특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적용이 될 건데 사실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는 설마 전국에서 저희만 만들었겠어요? 아마 여러 군데서 네. 정신과 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을 거고요. 네,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또 정신과 관련해서 편견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정신과 처방되는 약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생각이 멈춰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증상이 진짜 나타나는 건지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요것도 아마 그 맞습니다.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닌 뭐 이런 비슷한 답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저희과 약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과 약 중에도 멍해지고 생각 멈추는 약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네. 네네. 네, 일단은 정신과 약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 단어 자체가 편견입니다. 나 내과 약 먹어, 나 정형외과 약 먹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나 당뇨약 먹어, 나 혈압약 먹어, 나 뭐 해열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정신과 약 먹어라고 안 해요. 정신과 약이 제가 운영하는 저희 병원에만 200개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다 약을 하나로 뭉치겠어요. 도매금 해버리면은 그 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다 포함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신과에만 편견에 가득 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멍해지고 생각을 좀 줄이는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정신병 약물들
도파민을 좀 줄이는 뭐 조현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활성도를 조금 낮추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게 근데 환청이나 망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 용량을 찾아야 되고 또 항우울제가 적당한 용량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맞거나 약간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멍해지고 쉽게 깜빡깜빡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무조건 부작용 아니다, 그냥 플라시보 느끼는 거다, 혹은 질병의 영향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산분 진료가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부작용을 무시받는 분들이 많아요. 난 부작용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더 이렇게 아쉬웠고 화난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또 편견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못 끊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왠지 네.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 수도 아닐 수도. 일부 사실, 대부분 사실 아니면 또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음. 질환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약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중증 정신과 질환인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제 반복해서 재발한다. 네, 이게 반복이 약을 끊었더니 재발하는 게 2번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워낙 재발될 때마다 삶의 퀄리티가 워낙 무너지게 되니까 평생 드시는 게 낫다라고 권유드릴 때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보통 6개월 정도 약물 치료 기간을 끝내고 나면은 약을 끊게 됩니다. 네.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분야가 정신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쵸? 고혈압약, 당뇨약도 네.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네.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것도 뭐 원하면 평생 먹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근데 꼭 저희 과 약에만 다들 이런 그러게요. 강한 잣대를 좀 들이미시면서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이게 진짜 공격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음. 받으니까 이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편견 3가지를 여쭤봤는데 셋 다 네. 아주 일부는 음. 사실일 수 있지만 네네. 더 많은 대부분은 경우에는 사실이 대부분의 아니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편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필링 굿님이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것을 배우자 될 사람한테 알려줘야 할까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다 괜찮은데 편견을 가질까 봐요. 라고 주셨고요. 네. 이 댓글을 보고 바로 또 승하 김님께서는 우울증 약 먹은 걸로 편견 갖는 배우자라면 저는 결혼을 안 할래요. 오, 사이다시다. 네. 라고. 네, 그리고 모짜렐라 님도 결혼을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지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 들으면 뭐 굳이 말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자, 다들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지만 전에 어떤 약 먹었었는지 무슨 병 있었었는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캥겨서 다 알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괜찮으시다면 더더욱 알릴 필요가 없고요. 네. 지금 만약 치료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알릴지, 알리는 게 나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다 나은 거는 절대 알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그냥 돌발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정신과 치료제 복용 이런 거 말고 이미 완료가 된 일이에요. 네. 근데 나는 왠지 남편한테 캥겨요.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좀 캥기는 일이 있어요. 네. 이거를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저는 이거 똑같아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아니 왜 말해서 뭐 긁어부스럼 살 일이 있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내심 바라는 거는 나의 이런 약점인 부분을 밝혔는데도 나를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일종의 이제 약간 유기불안, 분리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더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요. 뭐야 상대가 더 보듬어주고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잘 잘 안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그냥 상대가 마상을 입는 일이 흔하지. 아니 사실 음. 그 아까 이제 댓글들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배우자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네. 근데 진짜 괜찮은 배우자라고 해도 그냥 너무나 안타깝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쵸. 예. 그냥 옛날에 정신과 진료 받던 사람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부모님 중 누군가가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괜히 편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도. 맞아.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정신과 약에 대한 약이나 치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면서 네. 굳이 얘기할 지금 필요가 김지용 없다. 쌤 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그럼 지용 쌤은 결혼하기 전에 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뭔가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많지 않을까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몰랐던 건데 제가 저는 어릴 때 틱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눈을 자주 깜빡여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틱인지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소아정신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 네, 뭔가 저한테 기구를 가지고 놀게 했어요. 네. 그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약을 먹었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네네. 야, 너도 약 먹었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와이프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죠. 나는 정신과 과거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약한데? 숨기고 결혼을 한 거고 약해. 약해야. 아니 근데 그 굳이 네. 결혼하실 분한테도 말 안 한 거를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말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와이프 이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더 센 거는 말할 리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굳이 말해야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거는 그래도 미리 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옳다. 빚? 그런 게 있을까요? 대출? 카드비? 대출 카드 빚?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일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쪽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이거 말씀 잘못하시면은 이제 약간 저분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래서 이혜선 기자는 최소한 카드빚 같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 공개해야 된다, 까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뭐 경제 공동체니까요. 그럼요. 네, 그 2세를 계획하고 계실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2세를 계획할 때 대부분의 거의 뭐 99%의 경우에 정신과 약물을 끊어야 되는데요.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약물도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증상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뒤늦게 알리게 되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말이네요. 굳이 사전에 그 배우자 후보자들끼리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는 그 2세 계획 같은 거는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아이를 한 7명쯤 낳고 싶은데 한쪽은 아이를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혜선 기자는 카드 빚은 최소한 까야 된다. 그럼요. 네. 그 그렇습니다. 동의하신 그 시청자도 있어요. 근데 빚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새콤달콤님.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김종 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막바지에 다 이르렀는데요. 저희 그 사연 좀 보내달라고 코로나 음. 관련해서 고민 있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개가 들어왔거든요.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 함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원에서 만나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도 비대면, 2학기도 비대면, 3학기는 설마 했는데 오미크론으로 또 비대면입니다. 대학원 동기들도 다들 아쉬워하는 것 같고 교수님들도 학생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아쉬워하십니다. 오미크론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지막 4학기만이라도 꼭 대면 수업을 하고 싶네요. 저는 그래도 대학원생이라 학부 시절에 OT도 가보고 학생다운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나 작년 새내기들 그리고 올해 들어올 새내기들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얼른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정신과 의사가 조언할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학을 하십시오. 그럼 되잖아. 괜찮은데요? 이거 네. 저희
그 코알라님이 네. 보내신 아, 사연이라고 코알라님이 하네요. 보내신 네네네. 사연이에요. 네. 휴학을 하고 마지막 4학기를 코로나 오미크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동기들이 달라져 있나? 그들은 다 졸업해서? 글쎄요. 네. 김지영 쌤 이분한테 어떤 조언 드리겠습니까? 사실 뭐 정말로 그런 걸 더 누리고 싶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휴학하는 게 맞겠죠. 휴학하는 게 맞을 거고 참 너무 그냥 아쉽고 속상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손을 떠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손을 떠난 문제고 저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리고 뭐 한창 진행될 때 가끔 뉴스에 막 이 시국에 이렇게 놀다니라면서 막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 사람 모여 있는 영상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밑에 욕하는 댓글 달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진료실에서 뒤통수를 되게 세게 맞은 듯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어떤 분께서 와서 자기는 그냥 요즘엔 놀기 시작했다. 막 클럽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솔직히 내 젊음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아. 예, 선생님 젊을 때 놀지 않았어요? 술 먹으러 다녔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나의 대학교 2, 3학년 시기가 이렇게 다 없어지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지켜야 될 또 본인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원칙을 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개인의 행복 추구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대학원생 분께는 아까 정말 너무나 현명한 조언을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라면 휴학하시는 게 이런 식의 발상 전환도 있네요. 우리 네. 스런님은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먹게 되는 것도 혹시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대표적이죠. 네, 대표적이죠. 네, 먹으면 우리 기분 좋아지고 공허한 마음도 좀 일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로 이제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되게 힘들 때도 우리는 먹는 경우 많습니다. 야식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경우 많죠. 왜냐하면 먹는 순간은 그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다 끊겨요. 그래서 먹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따라오니까 네, 부작용이 없는 다른 방법도 좀 적당히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꽤 적응을 했는데 초기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이 많아가지고 확진자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오래전에 네.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나가지도 그 얘기 못하고. 잘 안 하죠 이제.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만의 행복을 챙기는 법, 코로나 시대를 견디면서 일상을 잘 지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면 살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향해야 되는 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시국에 뭐 여행 갈 수도 없고 뭐 완전히 예전처럼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의미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많은데 원래 행복은 되게 순간의 거고 조그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되는 완전한 행복이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들을 그냥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잖아요. 뭐 영양제도 먹고 헬스장도 가고 뭐 유튜브에서 보면서 동작 따라하기도 하고 정신 건강도 똑같습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나이사도 보시고 뇌부자들도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일부러 햇볕도 쬐시고 이 시국이지만 한가할 때 친구도 만나시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떤 분이 김지영 쌤 가리켜서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건가, 인기가 많아서 잘생겨 보이는 건가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저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작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노의사다가 함께했던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 생방송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지용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2주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정신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전에는 뉴스, 그리고 뭐 오후에는 힐링, 치유, 그리고 저녁에는 나름 예능 방송을 지향했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미도 찾고 정보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 생방송은 마무리되지만 유튜브 청년의사 나노의사다 채널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줄여서 코파라라는 네. 것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 저희 코안심 TV 시즌 2처럼 끝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항상 함께 시청해 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